50년 전 구로공단에 다녔던 박영순을 찾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후 3시 햇살은 레이스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기울어 거실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그렸다. 박영수는 안락 의자에 앉아 콩나물 대가리를 따고 있었다. 73세의 손가락은 더는 재빨리 움직이지 않았지만 50년 넘게 해온 일이라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었다. 정확히는 눈을 감고 하는 편이 더 나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노파가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럴 때마다 영수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 당혹스러웠다.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요즘 젊은 가수들이 부르는 그런 신나는 트로트가 아니라 영순의 청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구성진 가락이었다. 남편 사망 후 5년 자식들이 출가한 뒤로 이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딸아이는 부산에, 아들은 일산에 살았다. 가끔 전화가 왔다. 엄마, 밥은 잘 드셔요? 응, 잘 먹는다. 짧은 대화였다. 영수는 외롭다고 말하지 않았다. 평생 그렇게 살았다. 말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이 영순의 삶이었다. 콩나물 바구니 옆에는 가지런히 놓인 반찬통들이 있었다. 내일 아들이 들를 예정이었다. 영수는 며칠 전부터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두었다. 깻잎지, 멸치볶음, 된장찌개. 아들은 항상 엄마 괜찮아요, 편하게 계세요 라고 말했지만 영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의미가 흔들릴 것 같았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진행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영수는 콩나물 뿌리를 톡톡 잘라내며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다. 사연 코너는 늘 있었다. 누군가의 고민, 누군가의 감사 인사, 누군가의 추억.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영순에게 유일한 오락이었다. 자신의 인생보다 남의 인생이 더 흥미로웠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김민우 할아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손글씨가 참 떨리는 글씨네요. 꾹꾹 눌러 쓰신 게 느껴집니다. 제목은 50년 만의 답장입니다. 영수는 콩나물을 다듬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50년. 긴 세월이었다. 요즘은 50년 전 일도 어제 일처럼 선명한 반면 어제 먹은 저녁 반찬은 기억나지 않았다. 늙는다는 건 참 이상한 일이었다. 1974년 겨울 구로공단 3공단 앞에서 붕어빵을 나눠 먹던 박영순 씨를 찾습니다. 톡! 콩나물 한 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영순의 손이 허공에 멈춰 있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이름이 귓속을 파고들었다. 박영순. 자신의 이름이었다. 아니, 동명이인이겠지. 세상에 박영순이 얼마나 많은가. 영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콩나물을 집어들려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박영순 씨, 당신은 구로공단 방직 공장에서 일했지요. 낮에는 미싱을 밟고 저녁에는 야학에서 검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 야학에서 무료로 미술을 가르치던 가난한 화가 지망생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영순의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1974년. 구로공단. 야학. 미싱. 그 모든 단어들이 영순의 가슴을 쥐어짰다. 손에서 힘이 빠져 콩나물 바구니가 털썩 바닥으로 쏟아졌다. 하얀 콩나물이 거실 마루 위로 흩어졌지만 영수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저 라디오를, 그 목소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우리는 공단 앞 포장마차에서 붕어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배고파했지요. 저도 배고팠지만 당신이 더 배고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몫을 당신에게 주곤 했습니다. 당신은 미안해하면서도 꼭꼭 씹어 먹었어요. 그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아, 영순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다. 붕어빵, 포장마차, 그 추운 겨울. 손이 시려서 호호 불며 먹던 뜨거운 붕어빵. 영수는 눈을 감았다. 50년 전 그 겨울이 눈앞에 펼쳐졌다.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고 공단의 불빛이 깜빡이고 매캐한 연탄 냄새가 코를 찌르던 그 시절.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났던 한 사람. 김민우. 영수는 그 이름을 50년 동안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었다.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가슴 깊숙한 곳에 묻어두고 단단히 잠가두고 꺼내지 않으려 애썼던 이름. 하지만 라디오는 무심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그 이름을 다시 불러냈다. 순아, 당신은 제게 선물을 하나 주었지요. 빨간 목도리였습니다. 당신이 공장 기숙사에서 덮고 자던 담요의 털실을 풀어서 밤새 손으로 짜준 목도리. 제가 중동 건설 현장으로 떠나던 날 당신이 울면서 제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돈 벌어서 꼭 돌아오라고 기다리겠다고 말하며.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돋보기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던 세상이 완전히 흐려졌다. 빨간 목도리. 손이 부르트도록 짰던 그 목도리. 영수는 뜨개질을 할 줄 몰랐다. 공장 선배 언니에게 배워가며 손가락이 찔리고 피가 나도 계속 짰다. 사랑하는 사람이 추운 사막에서 얼지 않기를, 그 목도리를 볼 때마다 자신을 생각해 주기를 바라며.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으면 편지를 썼습니다. 길게, 아주 길게. 공사장의 고된 일, 그리워하는 마음, 돌아가면 하고 싶은 것들. 편지지가 모자라 공책을 찢어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편지를 받지 못했어. 한 통도. 영순의 입술이 떨렸다. 말하고 싶었다. 라디오 속 그 사람에게 나는 기다렸다고, 매일 우체통을 확인했다고, 편지가 오지 않아 얼마나 울었는지 말하고 싶었다. 1년, 2년, 3년. 당신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순이는 나를 잊었구나. 가난한 나를 기다리다 지쳤구나. 더 나은 사람을 만났겠지. 그래서 저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 제 모습이. 영순의 가슴이 미어졌다. 그랬구나.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당신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고, 당신은 내가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구나.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며 50년을 살았구나. DJ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김민우 할아버님께서 최근에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당시 박영순 씨의 아버님께서 민우님이 보낸 편지를 모두 가로채 태워버리셨다는 사실을요. 영순 씨가 편지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답장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셨답니다. 영순의 몸이 굳었다. 아버지. 그 엄격했던, 가난을 무엇보다 증오했던 아버지. 가난뱅이 화가 노마고는 절대 안 된다고 호통치던 아버지. 영수는 항상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반대한다는 것을, 민우와의 관계가 허락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하지만 편지까지 가로챘다는 사실은 영수는 몰랐다.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연락이 끊겼던 거구나. 영순의 어깨가 떨렸다. 50년 동안 가슴에 꽁꽁 얼려두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원망이었는지, 그리움이었는지, 후회였는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올랐다. 순아, 저는 이제 많이 아픕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죽기 전에 꼭 한번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과하고 싶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때도 지금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부디 연락 주십시오. 박영순 씨, 제발.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영수는 안락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거실 바닥에는 흰 콩나물이 널브러져 있었고 오후의 햇살은 여전히 레이스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조용했다. 하지만 영순의 가슴 속에서는 50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똑딱거리기 시작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를 벗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전화기가 보였다. 저 전화기를 들면 방송국에 연락할 수 있을 것이다. 민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50년 만에. 하지만 영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두려웠다.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주름투성이 얼굴을, 휘어버린 허리를 보여주기가. 그리고 무엇보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무거웠다. 그 세월 동안 영수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다. 민우도 그랬을 것이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라디오 속 그 떨리는 목소리가 죽기 전에 꼭 한 번이라는 그 간절함이 영순의 가슴을 흔들었다.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가을이었다. 인생의 가을.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 영수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우 씨.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영순의 가슴은 50년 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눈앞에 떠오르는 것은 천장이 아니라 1974년 겨울의 구로공단이었다. 매캐한 연탄 냄새, 기계 돌아가는 소리, 통행금지 사이렌, 그리고 민우의 얼굴. 영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제일 아래 낡은 손수건에 쌓인 작은 상자가 있었다. 손이 떨렸다. 5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 아니, 열 수 없었던 상자. 영수는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구로공단 3공단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 22살의 영순과 25살의 민우가 나란히 서 있었다. 영수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민우는 너무 큰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둘 다 웃고 있었다. 가난했지만 젊었고 사랑했다. 영순의 손가락이 사진 속 민우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기억이 밀려왔다. 막을 수 없었다. 1974년 11월. 영수는 구로공단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20살 여공이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미싱을 밟았다. 손가락은 늘 따끔거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 동생들의 학비, 그 모든 것이 영순의 어깨에 걸려 있었다. 저녁 7시 영수는 공장 기숙사에서 허겁지겁 저녁을 먹고 야학으로 향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야학. 배우고 싶었다. 평생 공장에서만 살고 싶지 않았다. 글을 읽고 세상을 알고 싶었다. 야학 교실은 낡은 교회 지하실이었다.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책상은 삐걱거렸다. 하지만 그곳에는 영순처럼 배움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공장 노동자, 식당 종업원, 건설 현장 인부. 모두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졸린 눈을 비비며 공부했다. 그곳에서 영수는 민우를 만났다. 민우는 야학에서 무료로 미술을 가르치는 자원봉사자였다. 25살. 미대를 나왔지만 집이 가난해 화가의 꿈을 접고 낮에는 인쇄소에서 일했다. 저녁에는 야학에 와서 학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쳤다.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힘들 때는 그림을 그려보라고 말하는 사람. 처음에는 그저 선생님과 학생이었다.
민우는 영순에게 크레파스 사용법을 가르쳤고 영순은 서툴게 나무를 그렸다. 잘 그렸어요, 영순 씨. 나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민우의 칭찬에 영순은 얼굴이 빨개졌다. 평생 칭찬받아 본 적이 없었다. 야학이 끝나면 민우는 영순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위험하다고 밤길은 혼자 다니면 안 된다고. 영순은 괜찮다고 했지만 민우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공단의 어두운 골목길을 함께 걷기 시작했다. 영순 씨는 꿈이 뭐예요? 어느 날 밤 민우가 물었다. 영순은 한참을 생각했다. 꿈.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글쎄요. 그냥 동생들 대학 보내고 부모님 편하게 해드리고. 그건 영순 씨 꿈이 아니라 의무잖아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다. 영순은 당황했다. 의무와 꿈의 차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럼 민우 씨 꿈은 뭐예요? 저요? 화가가 되는 거예요. 전시회도 열고 제 그림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그리고 민우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작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정원에 꽃 심고 아침마다 커피 마시면서. 영순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런 삶이 가능할까? 가난한 자신들에게도. 겨울이 깊어졌다. 영순과 민우는 점점 가까워졌다. 야학이 끝나면 공단 앞 포장마차에서 붕어빵을 나눠 먹었다. 민우는 늘 자기 몫을 영순에게 주었다. 전 배 안 고파요. 하지만 영순은 알고 있었다. 민우도 배고프다는 것을. 그래서 영순은 한 입 베어 먹고는 나머지를 민우에게 도로 건넸다. 저도 배불러요.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사랑은 돈이 없어도 가능했다. 하지만 영순의 아버지는 달랐다. 가난뱅이 화가놈이랑은 절대 안 된다. 아버지는 호통을 쳤다. 영순이 민우를 집에 데려왔을 때였다. 민우는 깍듯이 인사했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딸아, 내가 왜 서울까지 와서 고생하며 돈을 버는 줄 아냐? 너 혼자 잘 살자고. 아니다. 가족을 위해서다. 그런데 내가 가난한 놈이랑 결혼하면 어쩌자는 거냐? 아버지, 민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하고. 착해서 뭐하냐? 돈이 있어야지. 딸아, 정신 차려라. 사랑으로 밥 먹고 사냐? 영수는 울었다. 민우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반박할 수 없었다. 가난은 죄가 아니었지만 현실이었다. 민우는 결심했다. 중동 건설 현장으로 가기로 했다. 1970년대 많은 젊은이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다. 3년만 일하면 목돈을 벌 수 있었다. 집도 살 수 있고 사업도 시작할 수 있었다. 영순아, 3년만 기다려줘. 내가 돈 벌어서 돌아올게. 그때는 내 아버지도 인정하실 거야. 민우 씨,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나 체력 좋잖아. 3년 금방 가. 하지만 영수는 불안했다. 3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그리고 중동은 너무 멀었다. 출국 전날 밤 영수는 민우에게 선물을 주었다. 빨간 목도리였다. 공장 기숙사에서 덮고 자던 담요의 털실을 풀어 밤을 새워 손으로 짠 목도리. 손가락이 찔리고 피가 났지만 영수는 멈추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추운 사막에서 따뜻하기를, 이 목도리를 볼 때마다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민우 씨, 이거 받아요. 제가 짠 거예요. 서툴지만. 민우는 목도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목에 둘렀다. 고마워, 영순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게. 이거 보면서 매일 너 생각할게. 꼭 돌아와요. 약속이에요. 응, 약속해. 3년 후에 꼭 돌아올게.
그때 우리 결혼하자. 두 사람은 구로공단 정문 앞에서 포옹했다. 영수는 울었고 민우는 영순의 등을 토닥였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민우가 떠난 후 영수는 매일 우체통을 확인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편지는 오지 않았다. 영수는 불안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석 달째 영순의 아버지가 말했다. 딸아, 그 남자 소식 없지? 원래 남자들이 그래.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도망가는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민우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 그럼 왜 편지 한 통 없냐?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 왜 편지가 없을까? 반년이 지났다. 1년이 지났다. 영수는 점점 지쳐갔다. 기다림은 사랑보다 더 힘든 것이었다. 공장에서 미싱을 밟으며 야학에서 공부하며 영수는 생각했다. 민우는 나를 잊었다. 가난한 여공을 버리고 새 출발을 한 거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선을 보라고 했다. 동네 중매쟁이가 소개한 남자. 35살 과일 가게를 하는 호랍이.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 딸아, 나이도 있고 조건도 괜찮아. 그 화가 놈은 진작 널 잊었어. 이제 너도 현실을 받아들여. 영수는 거부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완강했다. 그리고 영순도 지쳐 있었다. 3년을 기다렸는데 민우에게서는 소식 한 통 없었다. 어쩌면 아버지 말이 맞는지도 몰랐다. 결국 영수는 그 남자와 결혼했다. 결혼식장에서 면사포를 쓰고 서 있는 동안 영수는 울었다. 신부가 우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영순이 운 이유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다. 민우야, 미안해. 나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그로부터 50년. 영수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술을 마시지 않았고 폭력을 쓰지 않았고 성실하게 가게를 꾸렸다. 영수는 의붓딸을 친딸처럼 키웠고 아들을 낳았고 밤늦게까지 가게 일을 도왔다.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불행하지도 않았지만 행복하지도 않았다. 그저 살았다. 의무를 다하며 책임을 지며 묵묵히.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늘 민우가 있었다. 밤마다 꿈에서 만났다. 구로공단 정문 앞에서, 포장마차에서, 야학교실에서. 민우는 늘 웃고 있었고 빨간 목도리를 하고 있었다. 영수는 꿈에서 울었다. 왜 편지 안 보냈어요? 왜 날 버렸어요? 하지만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슬픈 눈으로 영순을 바라볼 뿐이었다. 남편이 죽고 영수는 홀로 남았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다. 영수는 조용히 노년을 보내며 생각했다. 이제 곧 나도 죽겠지. 그럼 저승에서 민우를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민우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까? 그리고 오늘 라디오를 통해 알게 되었다. 민우는 나를 잊지 않았다. 편지를 보냈다. 매달 빠짐없이. 하지만 그 편지들은 아버지가 가로채 태워버렸다. 민우는 답장이 없어서 내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돌아오지 못했다. 영수는 상자를 다시 닫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50년. 오해와 엇갈림의 세월.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도 딸을 위한다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선의가 두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비틀어 놓았는가. 영수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전화기가 보였다. 저 전화기를 들면 방송국에 연락할 수 있다. 민우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만나서 뭐라고 말할까? 미안해요. 보고 싶었어요. 모든 말이 너무 가벼웠다. 50년의 무게를 담기에는.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주름투성이 얼굴, 휘어버린 허리, 빠진 이. 민우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20살 영수는 사라졌다. 이제 남은 건 늙고 초라한 노파뿐. 영수는 전화기 앞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다. 밤은 깊어갔고 집은 고요했다. 오직 시계 소리만이 똑딱거렸다. 만나야 할까? 아니면 영수는 알 수 없었다. 50년 전 놓쳐버린 사랑을 이제 와서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나을까? 영순의 손이 전화기 위에 머물렀다. 들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가슴 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영수는 놀라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밤 11시.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걸까? 아들일까 딸일까? 아니면 영순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박영순 씨 댁 맞으신가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젊고 밝았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방송국 작가입니다. 오늘 오후 방송 들으셨나요? 김민우님의 사연. 영순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급히 움켜쥐었다. 어떻게 제 번호를? 김민우님께서 혹시나 싶어 알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주소 기억나신다고. 그쪽 동네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연락처를 알아냈대요. 민우가 나를 찾았다. 5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었다. 박영순 씨, 계시죠? 혹시 방송 들으셨나요? 영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어 있었다. 들었습니다. 작가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다. 정말요? 아, 정말 다행이다. 김민우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혹시 만나실 의향 있으신가요? 의향. 영수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의향이 있느냐? 50년을 가슴에 묻고 산 사람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 있고 말고.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저는 너무 늙었어요. 네. 민우 씨 기억 속에 저는 20살이에요. 젊고 예뻤어요. 하지만 지금은 주름투성이고 이도 빠졌고 보기 흉해요. 작가가 조용히 웃었다. 비웃음이 아니라 따뜻한 웃음이었다. 박영수님, 김민우님도 76이세요. 민우님도 늙으셨어요. 머리도 하얗고 지팡이도 짚으세요. 하지만 그분은 영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젊은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영수님을요.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작가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민우 씨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네. 순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 그냥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영수는 수화기를 꽉 쥐었다. 50년. 너무 긴 세월이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도망칠 수는 없었다. 평생 마음에 묻어두고 산 사람.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찾고 있다. 만날게요. 정말요? 네. 만날게요. 민우 씨한테 전해주세요. 저도 보고 싶었다고. 사흘 후 영수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머리를 빗고 로션을 바르고 오래된 옷장에서 제일 괜찮은 옷을 꺼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 하지만 입어보니 너무 상복 같았다. 영수는 다시 벗고 베이지색 카디건을 골랐다. 수수하지만 단정했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다. 주름.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흔적. 영수는 화장품을 꺼냈다. 딸이 몇 년 전에 선물한 것. 한 번도 써본 적 없었다.
서툴게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입술에 연한 색을 칠했다. 거울 속 자신이 조금은 나아 보였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엄마, 뭐 하세요?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약속대로 반찬을 찾으러 온 것이었다. 영수는 화들짝 놀라 화장품을 숨겼다. 아무것도 아니다. 화장하세요? 어디 가세요? 응. 잠깐 볼 사람이 있어서. 아들이 의아한 표우로 영순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화장을 하다니. 평생 처음 보는 일이었다. 누구요? 친구분? 옛날 친구. 영수는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50년 전 첫사랑을 만나러 간다고. 아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말리려 할지도 몰랐다. 엄마, 조심하세요. 요즘 사기꾼 많아요. 알았어. 걱정 마라. 아들이 반찬통을 들고 나간 후 영수는 다시 거울을 보았다. 사기꾼. 아들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혹시 민우가 진짜가 아니면 어쩌지? 혹시 다른 사람이 민우 행세를 하는 거면? 아니면 민우가 나를 보고 실망하면 어쩌지?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라디오에서 들은 그 사연은 진짜였다. 붕어빵, 빨간 목도리, 야학. 그 모든 것은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기억이었다. 약속 장소는 덕수궁 돌담길이었다. 50년 전 두 사람이 자주 걷던 곳. 가난한 연인들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데이트 장소. 입장료도 없고 조용하고 아름다웠다. 영수는 버스를 타고 시청역으로 갔다. 오랜만에 먼 길을 나서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덕수궁 돌담길 입구에 도착했을 때 영수는 한참을 망설였다. 저 길 끝에 민우가 있다. 50년 만에. 천천히 걸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가을이었다. 인생의 가을. 영순의 가을, 민우의 가을. 저 멀리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이 보였다. 백발. 지팡이. 앙상한 어깨. 그리고 목에 둘러진 낡은 빨간 목도리. 영순의 발이 멈췄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저 목도리. 50년 전 자신이 짜준 그 목도리. 색이 바래고 보풀이 일고 너덜너덜해졌지만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영순과 눈이 마주쳤다. 쭈글쭈글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다. 민우였다. 영순이. 니?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민우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지팡이의 의지에 비틀거렸다. 영순이 다가가려 했지만 민우가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내가 갈게. 내가 가야지. 민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영순에게 다가왔다. 몇 걸음 되지 않았지만 마치 몇 킬로미터를 걷는 것 같았다. 50년의 거리를 좁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두 사람이 마주 섰다. 한 뼘도 채 안 되는 거리. 하지만 너무 가까워 서로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영수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다. 많이 늙었네요, 민우 씨. 너도 많이 늙었구나.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다. 그리고 동시에 울었다. 눈물이 주름 사이로 흘러내렸다. 미안해, 영순아. 내가 편지를 보냈어야 했는데. 아니, 보냈는데. 내가 못 받았구나. 내 아버님이. 알아요. 다 알아요. 라디오 들었어요. 나는 내가 나를 버린 줄 알았어. 답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돌아가지 못했어. 부끄러웠어. 가난한 내가, 약속 지키지 못한 내가.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민우 씨가 절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성공해서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결혼했어. 내가 기억 속에 있었지만 살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평생 널 잊은 적이 없어. 저도요.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다.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그 마음만은 여전히 20살이었다. 영순아. 네. 용서해 줄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죽기 전에 꼭 사과하고 싶었어. 영수는 민우의 손을 잡았다. 앙상하고 주름지고 차가운 손. 하지만 여전히 민우의 손이었다. 용서할 것도 없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가난이랑 오해가 우릴 갈라놓은 거예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진다. 영순도 울었다. 50년 동안 꽁꽁 얼렸던 감정이 녹아내렸다. 원망도 그리움도 후회도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다. 민우 씨 라디오에서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민우가 쓸쓸하게 웃었다. 응. 췌장암이래. 수술도 못한대. 길어야 몇 달. 민우 씨. 괜찮아. 나 충분히 살았어. 후회도 많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너 만나서 다행이야. 이제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영수는 민우의 손을 더 꽉 쥐었다. 놓고 싶지 않았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이 손을 이제 곧 영원히 놓아야 한다니. 앞으로 시간이 얼마 없는 거죠? 응. 그럼. 영수는 민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그 시간 동안 저랑 함께 보내요. 우리 50년 전에 못한 이야기 이제라도 해요. 밥도 같이 먹고 산책도 하고. 그러고 싶어요. 민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쭈글쭈글한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소년 같았다. 그래. 그러고 싶다. 나도. 그날 저녁 영수는 집으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딸아. 나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전화 주시다니. 영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았다. 평생 숨기고 참고 삼키며 살았다. 이제는 솔직하고 싶었다. 딸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긴 이야기인데. 들어줄 수 있니? 전화 너머로 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엄마. 말씀하세요. 영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50년 전 구로공단에서 만난 첫사랑 이야기를, 가로채진 편지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오늘 덕수궁 돌담길에서의 재회 이야기를.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전화 너머는 한참 조용했다. 그리고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그렇게 힘들었는지.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딸아,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엄마가 그분 좀 자주 만나도 될까?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이니까. 그분이랑 시간 좀 보내고 싶어. 전화 너머에서 딸이 울먹이며 대답했다. 그러세요, 엄마. 당연히 그러셔야죠. 엄마 인생인데. 엄마가 하고 싶으신 거 하세요. 영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고맙다, 딸아. 전화를 끊고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50년 만에 영순의 마음에도 별이 떠올랐다. 작지만 따뜻한 빛.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다. 영순과 민우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다. 덕수궁 돌담길을 천천히 걸었고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젊은 연인들처럼 손을 잡고 다니지는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두 사람은 50년의 공백을 메워나갔다. 민우는 중동에서의 고된 노동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 그리움에 잠 못 이루던 밤들,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감. 영수는 억지 결혼 생활 이야기를 했다. 사랑 없는 결혼, 의무로 키운 아이들,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빈자리. 후회되니? 나랑 헤어진 거. 어느 날 민우가 물었다. 영수는 한참을 생각했다. 후회.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달리 살 수도 없었고요. 나도 그래. 후회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할 대상은 따로 있었다. 가난, 시대, 운명. 하지만 그것들도 이제는 용서하기로 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다. 하지만 민우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지팡이의 의지에 걸을 수 있었지만 석 달이 지나자 휠체어가 필요했다. 얼굴은 더 야위었고 목소리는 더 작아졌다. 병원에서는 이제 몇 주 남지 않았다고 했다. 영순아. 어느 추운 겨울날 민우가 영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민우는 휠체어에, 영수는 옆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응. 나 집에 가고 싶어. 병원 말고요? 아니, 내 진짜 집. 성북동 우리 집. 거기서 마지막을 맞고 싶어. 영수는 민우의 손을 꽉 쥐었다. 알았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미안해. 패 끼쳐서.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죠. 다음 날 영수는 민우를 퇴원시켜 성북동 집으로 데려갔다. 작은 단층 집이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고 담장에는 담쟁이 덩굴이 얽혀 있었다. 민우가 평생 모아 산 집. 아내와 살다가 아내 죽고 혼자 살던 집. 여기가 민우 씨 집이에요? 응. 좁지? 아니에요. 좋아요. 따뜻해 보여요. 영수는 민우를 안방 침대에 눕혔다. 이불을 덮어주고 베개를 그여주었다. 마치 아이를 돌보듯. 민우는 영순을 올려다보며 웃었다. 너 천사 같아. 무슨 소리예요? 늙은이가. 늙어도 천사지. 내 천사. 영수는 얼굴이 붉어졌다. 70이 넘어서도 얼굴이 붉어지다니. 민우가 피식 웃었다. 아직도 부끄러워하네. 예전이랑 똑같아. 시끄러워요. 영수는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다. 민우는 이제 고형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영수는 정성껏 쌀을 씻고 약한 불에 오래 끓였다. 감자를 넣고 소금을 약간 넣었다. 민우가 좋아하는 맛이었다. 자, 드세요. 영수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민우의 입에 넣어주었다. 민우는 천천히 삼켰다. 맛있어. 내가 만든 거라 그런가. 많이 드세요. 기운 내야죠. 하지만 민우는 몇 술 먹고 고개를 저었다. 배불러. 미안. 괜찮아요. 나중에 드시면 돼요. 영수는 그릇을 내려놓고 민우 옆에 앉았다. 민우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뼈만 남은 손. 차갑고 힘없는 손. 영순아. 응. 나 후회 안 해. 내 만나서. 저도요. 50년 늦었지만 그래도 만나서 다행이야. 덕분에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지 마요, 민우 씨. 제발. 좀 더 있어요.
있고 싶어. 하지만 못 버틸 것 같아. 민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영순아,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뭐든지요. 너, 나 사랑했어? 진짜로? 영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했어요. 미치도록. 평생. 당신만 생각했어요. 나도 너만 사랑했어.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어도 마음은 항상 내게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다. 뼈만 남은 몸이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다. 일주일 후 민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영수는 밤낮으로 민우 곁을 지켰다. 죽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이불을 덮어주고 손을 잡아주었다. 민우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다. 깨어있을 때는 영순을 보며 미소 지었다. 미안해. 내가 고생하네. 고생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고마워. 정말. 어느 날 밤 민우가 갑자기 눈을 떴다. 영순은 옆 의자에서 졸고 있었다. 민우가 영순의 손을 꽉 쥐었다. 영순이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민우 씨? 괜찮아요? 영순아. 창문 좀 열어줄래? 별 보고 싶어. 영수는 얼른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들어왔다. 하지만 하늘은 맑았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예쁘다. 민우가 중얼거렸다. 저 별들처럼. 우리도 반짝였었지? 그럼요. 우리 정말 반짝였어요. 민우가 영순을 돌아보았다. 눈빛이 또렷했다.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해 깨어있는 것 같았다. 영순아, 내가 죽으면 너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무슨 소리예요? 민우 씨, 약속해. 나 때문에 평생 울지 말고 웃으면서 살아. 우리 만났잖아. 그걸로 충분해.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싫어요. 난 당신 없이 못 살아요. 살 수 있어. 너 강한 사람이야. 평생 혼자 버텨왔잖아. 조금만 더 버텨줘. 나 때문에. 민우가 영순의 손을 입술에 갖다 댔다. 사랑해, 영순아.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안 사랑한 적 없어. 저도요. 저도 사랑해요, 민우 씨. 민우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손에 힘이 빠졌다. 민우 씨? 민우 씨. 영수는 민우를 흔들었다. 하지만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슴이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다. 안 돼. 안 돼요, 민우 씨. 제발. 제발 눈 떠요. 영수는 민우를 껴안고 울부짖었다. 온 집안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50년 만에 만난 사랑. 그리고 석 달 만의 이별.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민우의 자식들이 왔다. 아들 둘, 딸 하나. 그들은 영순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께서 아버지 마지막 보살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민우의 큰아들이 영순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아버지가 이걸 어머니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목도리가 들어있었다. 빨간 목도리. 50년 전 영순이 짜준 민우가 평생 간직했던 그 목도리. 그리고 편지 한 통. 영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미안해. 너무 빨리 가서. 하지만 후회는 없어. 마지막 석 달 내 곁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 이 목도리 내가 돌려받아. 평생 내 곁에 있었으니까 이제는 내 곁에 있어야 해. 영순아, 행복해야 해.
우리 50년 놓쳤지만 그래도 만났잖아. 그걸로 충분해.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그때는 가난하지 말고 오해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자. 사랑해. 민우가. 영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민우의 자식들도 영순의 자식들도 모두가 함께 울었다. 그날 밤 영수는 집으로 돌아와 빨간 목도리를 목에 둘렀다. 민우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거울을 보았다. 빨간 목도리를 한 높아. 쭈글쭈글하고 초라하지만 왠지 모르게 평온해 보였다. 민우 씨, 고마워요. 만나줘서. 영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약속이에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50년의 아픔도 석 달의 행복도 모두 하얀 눈 속에 묻혔다. 하지만 영순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불씨 하나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민우와의 사랑.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다. 감사였고 축복이었고 영순의 남은 인생을 지탱해줄 힘이었다. 봄이 왔다. 민우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덕수궁 돌담길에는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영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길을 걸었다. 혼자. 민우와 함께 걷던 그 길을. 처음에는 힘들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민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휠체어를 밀며 걷던 그 시간들, 벤치에 앉아 나눈 이야기들. 모든 것이 선명했다. 영수는 자주 멈춰서서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영수는 개의치 않았다.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았다. 슬픔도 그리움도 사랑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은 점점 줄어들었다. 대신 미소가 늘어났다. 민우와의 추억이 더 이상 가슴을 찢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영수는 깨달았다. 슬픔은 사랑이 변한 모습이 아니라 사랑이 남긴 흔적이라는 것을. 어느 따뜻한 봄날 영수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민우와 마지막으로 함께 앉았던 그 벤치. 빨간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있었다. 이제 그 목도리는 영순의 일부가 되었다. 집 밖을 나설 때마다 둘렀다. 민우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 여기 앉아도 될까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수는 고개를 들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손에는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다. 그럼요. 앉으세요. 여자가 벤치 반대편에 앉았다. 스케치북을 펼치고 연필을 꺼냈다. 덕수궁 돌담길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 그리시나 봐요. 영순이 물었다. 여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취미로요. 이 길이 너무 예뻐서 자주 와요. 그래요. 예쁜 길이죠. 저도. 옛날에 여기 자주 왔어요. 혼자요? 아니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여자가 잠시 손을 멈추고 영순을 바라보았다. 지금은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슬프지 않아요. 이제는. 여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슬프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셨는데. 영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커요. 만났으니까. 50년 늦었지만 그래도 만났으니까. 여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그림을 그렸다. 영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 나이 때 그랬지. 꿈 많고 사랑하고 미래를 그렸지.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되자 여자가 스케치북을 영순에게 보여주었다. 어때요? 잘 그렸네요. 이 길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할머니도 그려드릴까요?
영수는 깜짝 놀랐다. 나를요? 왜? 할머니 표정이 너무 평화로워 보여서요.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요.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새 페이지를 펼치고 영순을 그리기 시작했다. 연필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10분쯤 지났을까? 여자가 스케치북을 돌려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빨간 목도리를 두른 노파가 있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그 눈빛은 평온했다. 아니, 행복해 보였다. 이게 나예요? 네. 할머니 보이는 대로 그렸어요. 영수는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이게 내 모습인가? 영수는 늘 거울 속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늙고 쭈글쭈글하고 볼품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그림 속 자신은 달랐다. 아름다웠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여자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다. 아, 왜 우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기뻐서 그래요.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자가 미소 지었다. 할머니, 그 목도리 정말 예뻐요. 오래된 거죠? 응. 50년도 더 됐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만들어준 거예요. 와, 50년이나. 그럼 목도리도 할머니 사랑을 다 기억하겠네요. 영수는 목도리를 쓰다듬었다. 그렇다. 이 목도리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 구로공단의 추운 겨울, 중동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 50년의 기다림, 석 달의 행복, 그리고 영원한 이별. 그래요. 이 목도리는 우리 사랑의 증인이에요. 그날 밤 영수는 민우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벌써 수십 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웠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영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민우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 영순을 내려다보고 있을까? 민우 씨, 보고 있어요? 영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 이제 괜찮아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진짜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더라고요. 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반짝일 뿐이었다. 하지만 영수는 알 수 있었다. 민우도 듣고 있다는 것을, 저 별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1년이 지났다. 영수는 여전히 혼자 살았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민우와의 추억이 영순을 채워주었다. 때때로 자식들이 찾아왔고 손주들이 놀러왔다. 영수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50년 전 첫사랑 이야기를.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엇갈린 운명, 그리고 마지막 재회. 손주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다. 할머니, 그럼 할아버지는 진짜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진짜 할아버지야. 너희 엄마 아빠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하지만 할머니 가슴 속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 그게 인생이란다. 그럼 할머니 후회되세요? 후회. 안 돼. 모든 게 의미 있었어. 고통도 이별도 재회도. 그 모든 게 할머니를 만들었으니까. 손주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영수는 웃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짧고 생각보다 복잡하단다. 영수는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몸은 더 쇠약해졌지만 마음은 더 가벼워졌다. 민우를 만나고 보내고 그 과정을 통해 영수는 깨달았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어느 가을날 영수는 다시 덕수궁 돌담길을 걸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영수는 민우와 처음 손을 잡았던 자리에 멈춰 섰다. 빨간 목도리를 만지작거렸다. 민우 씨, 여기 왔어요. 우리 여기서 처음 손잡았죠? 기억나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흩날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영수는 미소 지었다. 다음 생에 만나요. 그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요. 약속이에요. 영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돌담길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세월이 흘러도 계절이 바뀌어도 이 길은 변하지 않았다. 영순의 사랑처럼.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저 구름 너머에 민우가 있을까? 웃으며 손 흔들고 있을까? 영수는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흔들었다. 잘 있어요, 민우 씨. 나도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영순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하지만 그 마음은, 그 사랑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았다. 가슴속 깊이 단단히 뿌리내려 있었다. 영수는 집으로 돌아와 라디오를 켰다. 여전히 라디오를 듣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은 청취자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합니다. 제목은 늦었지만 감사합니다입니다. 영수는 귀를 기울였다. 저는 74살 할머니입니다. 1년 전 5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그분을 떠나보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늦었지만 만났다는 것에, 사랑했다는 것에, 기억할 수 있다는 것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세요. 후회 없이. 그리고 용기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영수는 미소 지었다. 저 사연을 보낸 사람도 자신과 같은 사람이겠지. 사랑하고 잃고 그래도 다시 일어선 사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모두 각자의 아픔을 안고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영수는 빨간 목도리를 쓰다듬었다. 민우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 남아있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 형태만 바뀔 뿐이었다. 민우 씨, 고마워요. 영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 덕분에 알았어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걸.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창밖에는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마치 빨간 목도리처럼. 영수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도 저렇게 아름답게 지는 것이겠지. 아쉽지만 평화롭게, 슬프지만 감사하게. 영수는 안락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다. 귓가에 라디오 소리가 흘렀다. 민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사랑해, 영순아. 다음 생에 만나자. 응, 만나요. 꼭 만나요. 영수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영수는 다시 20살이 되었다. 구로공단 정문 앞에 민우가 서 있었다.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영수는 달려갔다. 이제는 늙지 않은 젊고 건강한 몸으로 민우를 껴안았다. 따뜻했다.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 왔잖아. 이제 우리 함께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덕수궁 돌담길을. 끝없이 이어진 그 길을. 낙엽이 흩날리고 단풍이 붉게 물들고 하늘은 맑았다. 그것이 영순의 마지막 꿈이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꿈이었다. 사랑은 시간을 이긴다.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 사랑은 영원하다.